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노골적인 제국주의로의 회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데 이어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탈퇴를 공식화하며 다자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트럼프식 신고립주의, 이른바 돈로주의의 재등장으로 평가합니다. 힘과 비용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의 사실상의 비상계엄에 준하는 충격을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현행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 탈퇴에 적용했던 이익의 관점이 국방예산으로까지 확장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동맹국으로 전가될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만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은 결국 동맹국에 대한 안보 청구서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 질서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미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엔 산하를 비롯해 66개 국제기구 탈퇴를 선언한 동시에 2,000조가 넘는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자국 이익을 위해 힘의 지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제국주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미국의 절대적인 힘에 의합해 국제사회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대혼돈의 국제정세.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침이었죠. 백악관 발표가 이제 속보로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바라보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네. 설마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는 이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어떻게 본다면 그나마 어떤 보편적 원칙, 가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강대국이 아니어도 어떤 중개국, 약소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대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힘의 균형이 잘 작동을 하던, 그리고 목소리의 배분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하던 그러한 국제사회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미국의 패권이 사라져가고 강대국의 정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각제도생의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소 냉전이 붕괴되고 이제 미국이 사실상 미국의 일극 체제죠. 미국의 일극 체제면서도 다자주의, 유엔 등 국제사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미국은 그래도 명분은 좀 중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는 것들을 보면 자국의 이익 논리 외에는 지금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래도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 그렇죠. 네. 국제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뭔가 누가 들어도 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이제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는데 그러한 기준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해서 미국의 이익에 바탕을 해서 국제 질서, 국제사회에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 행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특히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든지 그린란드 병합, 야욕 같은 걸 보면 네네. 과연 그것이 미국을 넘어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전 세계적인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의구심을 갖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을 내세워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걸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제국주의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제기구 탈퇴 결정이 미국 국무부의 조사 결과 그것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때문에 국제기구 탈퇴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엔이나 안보리. 근데 그것은 또 미국이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미국이 이게 반하는 그러한 국제기구나 협의체에서는 미국이 뭐 지원을 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난 2월이죠. 작년 2월에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그 국제기구나 협의체들을 검토해봐라. 이러한 그 지시가 내려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엔 산하기구 31개하고 비유엔 산하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 건데요. 그게 대체로 보면 기후나 인권, 이민, 평화, 이제 기후 변화, 뭐 DEI라고 하는 다양성, 포용성, 그다음에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에 관한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 전략적 이익 이런 부분들이 아닌 단체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또 민주당을 위시해서 진보 진영이 너무나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적 필요가 너무 심해졌다. 이제는 그러한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어느 정도는 미국 유권자들은 그것을 수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국제 사회에 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이러한 가치를 갖다가 옹호하고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국제 기구들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기여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다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의 영향력이 이제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말씀드린 분야들 뭐 기후 인권 이민 평화 그다음에 그 정치 올바른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부분하고 아무래도 이런 기구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바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보고서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활동이 축소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남아 있는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미국이 그런 기구들을 길들이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국제사회 특히 유럽 쪽 한번 보고 그다음에 미국 내의 정치 상황과 여론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뒤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협정, 물론 우리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비동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맹국이 좀 더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타격이 컸는데 이러한 사실상 강제적인 관세 협정,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러한 유엔 국제기구 탈퇴, 더더욱 나아가서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가능성까지 이것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선이 어떤지 특히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사실상 주권 국가에 대한 침해와 더불어서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연행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인데 지금 국제사회의 여론은 어떤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불편하고 당혹스럽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국제사회가 아무리 무질서하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정성과 예측성이 담보돼야지만 그 하에서 국제사회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제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틀을 다 깨버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유지되고 있는 외교적인 틀이라든지 외교안보적인 틀이라든지 경제통상의 틀이라는 것 거의 미국 주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국이 나서 가지고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틀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그 자기가 만드는 틀을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깨고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움직일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미국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한 유럽의 집단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좀 감지가 됩니까? 보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미국을 비판을 하죠. 그렇지만 집단 행동으로 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힘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고 비난 성명이라든지 불편함을, 당혹함을 이제 표현하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준에 멈추는 거고요. 유럽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혹감을 넘어가가지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끌어가지고 전후 세계 질서를 만들고 어떤 그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온 미국이 돌변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힘의 공백이 여전한 상태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없는 대안이 없는 그렇죠. 상태에서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 미국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수위를 조절하면서 하면서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 역량이라든지 경제적 역량이 있어가지고 유럽이 미국에 얼마만큼 의존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야욕을 미국이 드러내고 있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같이 지도자들이 그 협의를 하면서도 공개적인 비판은 수위는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잘못하면 미국이 유럽에서 기여나 역할을 좀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구나. 네네. 그래서 미국이 빠진 유럽의 안보를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행과 비용이 들 것인가 추산을 해봤을 때 거의 10년의 시간이 들고 네네. 수천조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일본 같은 네. 경우도 대무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이제 메시지를 조절하면서 이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실히 이 힘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힘이라는 것, 국력이 얼마나 것인가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때도 거래 중심 동맹관, 그래 방위 분담금 더 내라.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통상 부분에서 마찰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기 이번에 그 관세 협상에서 보셨겠지만 주요 그 대상국이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EU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미 시장 그 기여도 접근성 그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대성을 두고서 대성 동맹이긴 하지만 정말로 긴밀하게 그 외교안보 경제 통상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의존도가 이제 컸단 말이에요. 상호 의존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기 때도 보글보글했는데 네네. 그나마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적 제도적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 좌측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크게 실적이 타격이 오지 않았는데 이기 때는 워낙 준비가 잘 돼서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제 출범한 지 1년 그렇죠. 채 안 됐는데 네네네. 거의 유럽에 대한 어떤 압박 그리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힘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실히 유럽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나토 동맹이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거의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인데도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잘 끌고 가려는 이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참 비참하죠.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 앞에 지금 대안의 부재 때문에 유럽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겠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미국 국내로 한번 들여다보면 공화당이나 민주당 또는 미국 국내의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하면 좀 트럼프가 주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론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니까 좀 주춤할 수 있죠. 특히 그린란드 병합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여론, 그다음에 언론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네. 트럼프가 나토 동맹을 중시하는 이런 소셜 미디어 포스팅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그 결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워낙 심각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건 진짜 극악무도한 결정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거나 묵인합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먼저 베네수엘라 한번 보고 그린란드 한번 다시 한번 봐보죠. 그러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석유 이권을 노린 패권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일단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돈노 독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미국의 뒷마당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미국이 건국한 이후부터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 대해서는 정치적 양국화에 따라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겁니다. 국내적 주권 여론은. 국가에 대한 침해, 그다음에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을 강제 연행 체포해서 자국 법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 국내적인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이제 국제적 명분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국내적 명분이 이제 마약. 그러니까 그 마약 문제, 이민 문제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악질이고 네네.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부분, 미국 내에서 사회주의, 특히 공화당 지지층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대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방법에 있어서 좀 극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우리 국민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린란드는 현재 데마크의 자치령이죠.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미국의 이해는 과연 무엇이 있으며 이것을 바라보는 또 미국 내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린란드는 기후 변화가 낳은 그러한 외교적 산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동토의 땅이고 항상 그 얼음으로 묻혀 있는 그런 땅인데 그게 이제 기후 변화를 해서 서서히 녹으면서 이제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묻혀 있는 핵심 자원들이라든지 지리적인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어떤 북극 항로라든지 어떤 유럽과 러시아의 위협이라든지 유럽과의 어떤 안보 분야에 있어서 그린란드가 갖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충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로 날아올 수 있는 최단 거리가 그린란드 위로 날아오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까지도 미국의 레이더 기지 공군기까지 있는 네,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가 더불어서 이제 북극 항로를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천연 자원이라든지 항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미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고 활동을 네네.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들의 영토 캐나다 위쪽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린란드까지 병합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주장을 넘어서 실제 현실로 이어지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절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군사적 옵션이 있고 매입하는 옵션이 있고 아니면은 그린란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회유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뭐 파트너로 이제 등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힘이 강한 미국이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나토 동맹들과 유럽 국가들과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어느 정도는 그런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점령하거나 매각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미국의 영향력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확장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국내 정치로 보면 미국 국민들은 큰 관심 없습니다. 그거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맹점인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폭격이 이뤄지고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오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부각되고 석유 유권 문제가 드러나면서 저래도 되나? 미국 내에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에 관심을 갖지만 그린란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보다는 보다 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그린란드에 관한 그러한 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에게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하락, 백공구의 약화 이렇게 위상 약화를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청구서를 할 수 있는 군사비 분담 문제라든지 저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미칠 이 영향과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온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두 가지로 분명히 해놨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중국 견제였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 앞마당을 확실히 자기가 지키겠다. 이와 더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입지는 탄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그 협조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인 수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북한의 영향력에 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우리 힘이 커지고 첨단 기술,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우리의 그 전략적 가치가 중요해야지만 미국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전략적 그 파트너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협력을 계속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중견국 그 한국 즉 미국이나 중국 같이 힘이 워낙 막강해서 네네.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국가라면 함께 그때 협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강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 가치를 크게 키워나갈 때 그럴 때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그 공세적인 움직임을 누그러뜨리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매력과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다른 중견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를 우리가 선도해 나가면서 네네. 또 그러한 그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그런 공세주적인 그 압박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정말로 치밀하고 세심하게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은 교수의 조언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